음식이 들어갈 자리가 없을 정도로 말 그대로 식도까지 차도록 음식을 먹어도 디저트를 먹겠다라고 생각하면 위가 서서히 음식을 내리면서 디저트를 먹을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죠. 강아지와 함께 나만 없어 고양이를 외치게 만들며 반려동물로 큰 사랑을 받는 고양이. 고양이들은 강아지와 다르게 도도하고 자유로운 영혼으로 흔히 사람들을 집사로 부려먹기도 하는데요. 그리고 많은 집사님들의 궁금증이 있죠. 거미, 야 간식 준다고. 잠깐만. 야, 애타게 불러도 무시당하기 일쑤. 과연 고양이들이 자기 이름을 부르는지 정말 모르는 걸까요? 아니면 혹시 아는데 귀찮아서 모르는 척하는 게 아닐까요? 저희 여동생도 고양이를 2마리 키웠었거든요. 근데 정말 자주 갔었는데도 이렇게 막 불러도 살갑진 않죠? 네, 살갑진 않고. 많은 집사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고양이들의 비밀, 과학자들이 해결했습니다. 고양이들이 이름을 불러도 오지 않는 이유. 피곤하고 귀찮다. 정말 귀찮아서가 맞았습니다. 2019년 도쿄대 연구팀은 총 78마리의 고양이를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 먼저 고양이에게 이름과 비슷한 길이의 4단어를 동일한 속도와 발음으로 들려줬습니다. 오호. アルバイト、コカ・コーラ、バイオリン。 처음에는 소리나는 쪽으로 고개를 돌리며 반응을 하는 듯 했지만 갈수록 고양이들은 흥미를 잃고 반응을 보이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자신의 이름을 부르자 レディボーイ。 오! 알고 있었네, 자식들이. 알긴 아는구나. 야, 그동안 그냥 일부러 무시한 거였어? 고양이는 적극적으로 반응. 낯선 사람이 자신의 이름을 부를 때도 마찬가지의 반응을 보였는데요. 뿐만 아니라 여러 마리가 함께 있을 때도 자신의 이름을 부르면 반응하는 등 가정에서 기르는 고양이의 경우 자기 이름을 다른 단어나 다른 고양이 이름과 구별할 수 있다는 게 과학으로 증명됐습니다. 이번 연구를 진행한 동물 행동학자 아치코 사이토에 따르면 고양이들이 자기 이름에 반응하는 건 이름을 불린 뒤 먹이 주기, 쓰다듬기 같은 좋은 기억과 병원 가기, 목욕하기 등 싫은 기억이 연상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고양이들은 자신이 원할 때 인간과 소통하기 때문에 여전히 사람을 무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소통하고 싶을 때만 소통하는 거예요. 자기가 기준인 거군요. 내가 기준이에요. 이 집도 내 집이고. 그러니까. 네. 그동안 좀 의도적으로 약간 무시하는 게 아닐까라는 추측만 있었는데 이게 실험을 통해 확인 사살됐네요. 네. 고양이들이 참 영물이라 그러잖아요. 갑자기 특이한 행동도 하고 신비한 존재같이 좀 느껴지기도 하는데 고양이 액체설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뭐예요? 아무데나 들어가죠. 그러니까 되게 좁은데 그것도 들어가 있어. 병 같은 데만 그냥 병 모양으로 돼 있고. 병이 입구가 좁은데 거기를 어떻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꽉 차면 고양이가 병 모양이 돼 있잖아요. 어떻게 들어가 있어요? 오죽하면 되게 액체설이 신기하다니까요. 그래서 신기해요. 액체설이 있죠. 자, 인류 최고의 난제 중 하나죠. 사랑보다 먼 우정보다는 가까운. 자, 과연 여사친과 남사친, 이 남녀 사이의 우정은 존재할 것인지. 사랑이란 단어가 존재하는 한 이거 해결되지 않을 난제인데요. 두 기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진짜 웃긴 게 좀 어릴 때는 안 존재하는 줄 알았어요. 네. 나이 드니까 존재합니다. 저도 좀 동의하는 편이에요. 저도 존재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말입니다. 인류의 이 엄청난 난제도 과학적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어허. 캐나다의 명문 국립대 빅토리아 대학의 심리학과 연구팀은 약 1,900명의 커플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실험을 진행. 2021년 발표한 사회심리학 및 성격과학 논문 친구에서 연인 사이가 로맨스로 가는 길에 따르면요. 인종, 연령, 교육 수준 등 조건과 환경에 상관없이 약 66%의 연인이 친구 사이에서 시작됐고요. 이들 대부분이 영화에서 나오는 불꽃 같은 로맨스보다 친구 같은 친밀한 사람과의 만남이 더 좋아요. 라고 밝혔는데요. 자, 뿐만 아니라 친구에서 연인이 된 대학생 300명을 대상으로 한 추가 연구 결과 처음에는 사귈 목적이 전혀 없이
그저 친구로 지내다가 결국 평균 22개월을 지낸 뒤 연인 사이로 발전했다는데요. 그리고 연구진들은 연구를 통해 친구에서 부부가 된 실험 참가자 대부분이 야, 집에 빨리 들어가고 도착하면 전화해. 근데 너 지금 누구랑 있냐? 친구였던 시절 친구와 연인 사이의 경계가 애매모호했다라고도 밝혔습니다. 그렇죠. 남사친 여사친인데 누구랑 뭐 소개팅을 했다거나 누구 어느 오빠를 만났다 그러면 괜히 좀 안 만났으면 좋겠고. 우리는 우정, 사랑.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스트레스, 불면증 등으로 매일 밤잠을 뒤척이는 분들 많으시죠? 자, 이불 바스락거리는 소리, 시계 초침 소리 같은 아주 작은 소음도 거슬릴 때가 있으실 텐데요. 자,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요것 하나만 있으면 꿀잠 보장. 아주 푹 숙면을 취할 수 있습니다. ASMR 같은 건가요? 저희 세 기자 중에 안타깝게도 전 기자님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 또? 와, 나 이거 알 것 같다. 뭐예요? 뭐 사랑하는 사람의 코 고는 소리 이런 거 아닙니까? 그거는 저는 잠을 깨우죠. 정 기자님은 지금은 불가능한 이 숙면을 취할 수 있는 특별한 아이템. 그건 바로 애인이 착용했던 티셔츠입니다. 그걸 입으면 잠이 잘 온다고? 진짜? 그래서 정 기자는 모른다는 거. 그러니까 현재 솔로기 때문에 안 됩니다. 2020년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교 심리학과 연구팀이 관련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155명의 연구 대상자들은 모두 첫째 날에는 아무도 착용한 적이 없는 새 티셔츠를 착용. 둘째 날에는 각자의 애인이 24시간 착용했던 티셔츠를 착용한 채 잠이 들었습니다. 실험을 한 결과 왠지 둘째 날에 잠을 더 푹 잤던 것 같아요. 아, 맞아요. 둘째 날은 좀 덜 뒤척이고 편안한 느낌이었죠. 와, 이거 진짜 신기하네. 심리적으로 좀 편안함을 느끼나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당연히 연구진들은 객관성을 위해 실험자들이 입었던 티셔츠에 대한 어떤 정보도 주지 않았습니다. 실험자들은 이게 새 티셔츠인지 애인이 입었던 티셔츠인지 그 차이를 몰랐음에도 수면의 질에 뚜렷한 차이를 느꼈다는 겁니다. 여허. 그뿐만 아니라요. 이 수면 시계를 이용한 객관적인 수면 데이터 분석 결과 또한 애인이 착용했던 티셔츠를 입고 잤을 때 실제로 수면의 질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에 대해 해당 연구를 진행한 프란시스 첸 부교수는요. 오랜 시간 교제한 연인의 신체적 존재감이 안정감, 평온함, 신체 이완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준 겁니다. 애인의 티셔츠를 입으면 잘 잔다라는 게 과학적 근거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진짜 신기하다. 신기하죠? 어느덧 찬바람이 옷깃을 스치고 낙엽도 하나둘 뚝뚝 떨어져서일까요? 이맘때쯤이면 사람들이 유독 많이 하는 얘기가 있죠. 아, 가을바람이 내 마음까지 시리게 하네. 나 가을 타나 봐. 사실 뭐 가을만 되면은 특별한 이유 없이 외롭고 쓸쓸하다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괜스레 또 마음도 싱숭생숭하고 이런 얘기가 더 많이 들리니까 나까지 그런가 싶기도 해요, 진짜. 근데 이거는 진짜 심리적인 거 아닌가요?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다고요?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가을을 타는 것도 다 과학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흔히 가을 탄다고 표현되는 이 현상은 1년 중 특정한 시기에만 나타나는 계절성 우울증입니다. 근데 왜 하필 가을에 계절성 우울증이 더 많이 나타나느냐? 먼저 첫 번째, 행복감과 안정감을 느끼게 하는 호르몬 세로토닌은 햇빛을 받아 생성이 되는데요. 근데 가을이 되면 이제 낮은 짧아지고 밤은 길어져서 일조량이 줄어드니 세로토닌의 분비가 자연스레 감소, 사람들이 무기력함과 우울함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세로토닌은 해가 지면 수면 주기와 생체 리듬을 조절해주는 멜라토닌으로 바뀌며 수면에 도움을 주는데요. 하지만 일조량이 줄어들면서 세로토닌 생성이 줄어드니 이 멜라토닌의 분비 또한 줄어들어서요. 수면 패턴이 무너져 무기력한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즉, 날씨가 쌀쌀해지면서 우울감을 호소하는 현상, 일명 가을 탄다라는 말은 단순히 기분이나 느낌에 의한 것이 아니라 체내 호르몬 변화에 의한 과학적 근거가 있는 사실이었던 셈이죠. 이게 괜히 기분 탓은 아니었군요. 아까 얘기한 그 일조량 이런 거 관계 있으니까 좀 가을 안 타려면 열심히 햇빛을 좀 쬐야겠네요. 맞습니다.
우울증 진짜 위험한데 주변 사람들한테 이건 좀 알려줘야겠습니다. 네, 이 광경을 좀 추천해야겠네. 집에만 있지 말고 나와서 햇볕도 쐬고 기분 전환도 해봐. 이런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보는 건 어떨까요? 이번엔 우리 기자님들도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실험 준비했습니다. 사진 속 2명의 선수 중 더 호감 가는 선수를 고르면 됩니다. 왼쪽. 무조건 왼쪽 아닙니까? 좋아요. 다음 사진입니다. 나 노란색. 저는 우측. 자, 3번째입니다. 저는 왼쪽이에요. 저도 왼쪽. 이 밝은 색이 좋네요. 난 흰색이 좋아. 여기서 두 번 다 흰색. 왼쪽을 네, 선택하셨네요. 흰색이 좋아. 실제 코넬대학교 심리학 부교수 길로비치와 프랭크가 1988년 옷 색깔이 사람의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진행한 실험에 따르면 실제 실험 참가자들이 놀랍게도 흰색 유니폼을 입은 선수들보다 검은색 유니폼을 입은 선수들이 상대적으로 더 악랄해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악랄해 보인다고요? 네, 나는 무조건 흰색을 골랐는데 지금 보니까 그렇죠. 완전 영향이 있나 봐. 흰 옷을 입으면 호감도가 상승한다. 앞서 실험 결과에서도 유추할 수 있듯이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된 팩트라고 합니다. 근데 하필 왜 흰 옷이 호감과 관련이 있다는 거죠? 어허. 2004년 미국 노스다코다 주립대학교의 브라이언 마이어 교수의 논문에 따르면 흰색 옷을 입은 사람의 호감도가 상승하는 이유, 바로 빛의 명암이 가지는 기본적인 인상 때문입니다. 이 빛이나 밝음에 대한 이미지는 주로 긍정적인 경우가 많은데 일례로 성경에서 예수는 세상의 빛이라고 표현한다든지 불교나 힌두교나 이슬람에서도 빛은 진리, 진실 등과 동일시되고요. 반대로 어둠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헬레니즘, 로마, 기독교 전통에서 일반적으로 흰색은 기쁨이나 순결 등을 의미하죠. 그만큼 사람들이 흰색에서 긍정적인 이미지를 느낀다는 게 증명된 겁니다. 과학적으로 입증됐으니까 이제부터 면접 같은 중요한 날은 무조건 흰 옷을 입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밥 잘 먹었다. 자기야, 나 배가 터질 것 같아. 우리 이제 디저트는 뭐 먹을까? 뭐? 배가 터질 것 같다며? 아니, 그건 밥 배고 디저트 배는 따로 있는 건 몰라? 지금까지 그렇게 먹고 또 들어가 라고 핀잔을 받았던 분들은 이제 당당해지셔도 됩니다. 디저트 배 따로 파의 억울함을 대변해주는 과학적 근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위는 하나인데 디저트 배가 따로 있다, 빵 배가 따로 있다, 이거 뭐. 그렇죠. 뭐 위장의 용량은 정해져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네. 신비하고도 미스터리한 디저트 배의 진실 궁금하시죠? 그래서 제가 내과 전문의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자, 밥 배 따로, 디저트 배 따로라는 말 정말 사실입니까? 네, 사실입니다. 엄밀히 따지면 밥배, 디저트 배가 따로 나뉘어져 있지는 않지만 위의 용적은 비교적 자유롭게 수축과 이완을 하는 특징이 있어서 아무리 많이 먹어도 더 먹어야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다시 용적을 키워서 공간을 확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밥배가 불러도 디저트 배가 남아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야, 진짜 의지의 문제였구나. 김준현 씨가 자주 하는 얘기 중에 맛있는 음식 앞에 배부름이란 없다라는 명언을 남겼어요. 이게 바로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말이었던 겁니다. 위는 비교적 자유롭게 수축과 이완을 하는 특징이 있는데요. 평소에는 주먹 2개의 크기지만은 많게는 5리터까지도 늘어난다고 합니다. 게다가 위는 뇌 작용에 따라 반응하기 때문에 더 이상 음식이 들어갈 자리가 없을 정도로 말 그대로 식도까지 차도록 음식을 먹어도 디저트를 먹겠다라고 생각하면 위가 서서히 음식을 내리면서 디저트를 먹을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따로 있는 건 디저트 배뿐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배 터지게 먹고도 570 맥주를 몇 잔씩 원샷하는 분들 있어요, 없어요? 있죠. 과연 있죠. 술배도 따로 있을까요? 야, 따로 있다라고 하면 술 더 먹일 것 같기도 하고. 야, 이거는 술 못 먹는 사람한테는 이 결과는 약간 위험한데? 위험하죠. 되는 겁니까, 이거? 자, 원장님. 그러면 술배도 따로 있는 게 맞습니까? 맞습니다. 술이 음식이나 물보다 더 빨리 소화되고 흡수되면서 생긴 말 같은데요. 위장은 하나지만 밥이 소화되어서 십이지장으로 내려가는 속도와 술이 내려가는 속도가 구분되면서 밥은 상부 위장에 남아서 조금씩 아래쪽으로 배출되는 반면 술은 하부 위장으로 비교적 빠르게 내려가기 때문에 밥길과 술길이 어느 정도 구분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재밌는 것은 알코올은 물보다 위에서 50% 정도 이상이 빠르게 흡수되기 때문에 물보다 더 많이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진짜 술배는 따로 있었네. 있었어요. 구분이 돼 있네. 흡수가 되니까. 물을 뭐 500cc를 먹어라? 이건 못 먹죠. 그렇죠. 근데 맥주 500을 먹어라? 먹죠. 그럴 수도 있죠. 밥배와 디저트배 그리고 술배가 아무리 따로라고 해도 과식은 건강에 좋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피부가 좋아야 진짜 미인이다라는 말이 있듯이 좋은 피부는 미인의 중요한 조건으로 꼽힙니다. 그래서 이번엔 저 현무뿌티 현뿌 전 기자가 두 기자님을 위해서 뷰티 솔루션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한번 들어볼게요. 참고. 묵부는 뭐냐? 막 선을 그런 넘는지 안 해요. 넘는지. 지금부터 제가 전해드리는 이 뷰티 솔루션만큼은 진짜니까 챙기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부러워할 촉촉한 꿀 피부의 비법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바로 세븐업 법칙. 세븐업 법칙이 뭐예요? 이거 약간 뭐 음료수 이름 아닌가? 뭐 7가지, 뭐 7, 뭐 이런 게 들어갈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말 그대로 세븐업 7시간 이상 잘 자고 푹 자고 오래 자기 이른바 꿀잠 자기입니다. 어허. 이 법칙은 말이죠. 피부 연구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으로 꼽히는 미국 유니버시티 허스피털 케이스 메디컬 센터가 연구했고요. 연구진이 30세에서 49세 사이의 여성 60명을 대상으로 절반은 하루 5시간 이하로 수면, 절반은 하루 7시간 이상의 수면, 수면 부족 집단과 숙면 집단으로 나눠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한 달 뒤 확인한 결과 숙면을 취한 사람들보다 수면이 부족한 사람들이 잔주름, 색소 침착, 피부 처짐 등 피부 노화 측정 지수가 무려 2배나 높았습니다. 와. 이거는 생각해야 되겠네. 그렇죠. 그리고 피부에 자외선 등 자극이 발생했을 때도 수면 부족 집단은 더디게 회복을 했고요. 수분 손실이 30%나 많은 등 피부 회복 능력에도 큰 차이를 보였다고 합니다. 잠을 자는 동안에 피부에 쌓인 불순물이 제거가 되는데요. 잠이 부족하면 피부 개선과 순환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는 잠꾸러기 이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었습니다. 그 늘 이제 우리 아내분 김소영 씨가 잠 많이 잔다고 매주 대기실에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뭐라는 건 아니에요. 사이클이 안 맞다는 거지. 저는 한 6시, 소영 씨는 이제 9시. 이렇게 이제 3시간 차이. 제가 진짜 타박한 적은 없습니다. 9시 이후에 일어나기 때문에 미인인 겁니다. 그러니까 수면을 재생해야 취하면 되는데. 미인이다. 그래요. 이 얘기를 이렇게 저를 비판하는 데 활용하시다니 예, 참 대단하시죠. 아주 좋은 근거였습니다. 성인 기준 하루 적정 수면 시간은 7시간에서 8시간 정도라고 합니다. 꿀 피부를 위한 세븐업 법칙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잘 자요. 자, 기자님들 이렇게 좀 손 좀 올려봐 주시겠습니까? 자, 손금 좀 봐주십니까? 자, 정확하게 지금 정지 화면 저희가 좀 포착을 하겠습니다. 네네. 정지하면 하세요. 예. 자, 약간 한 기자님은 검지가 조금 올라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정 기자님이 제일 약지가 좀 상대적으로 길고 저는 뭐 약간 중간 정도인 것 같습니다. 뭔가 안 좋은 것도 얘기하려고 그러나? 이거 왠지 중간이 좋을 것 같은데? 이 약재 길이가 남자의 그것을 상징합니다. 뭐를 상징? 오늘 얘기들이 다 이러는 거예요. 뭘 상징하는데? 네, 그거가 뭐야? 급소. 그 명체? 명체가 명치미나? 요 이 두 번째 손가락 이 검지보다 네 번째 손가락 약지가 길수록 음경의 길이가 더 긴 겁니다. 아, 그래요? 자, 그러니까 검지와 약지가 비슷한 한 기자님은 좀 악력도 부족하시고 야, 오늘 여러 가지로 안 좋네. 제가 비뇨기과 원장님께 직접 여쭤봤습니다. 약지와 검지 길이의 비와 음경 길이에 대한 국내 연구 결과가 있었고 그 공식에 대입을 해가지고 측정해 본 결과 너무 정확했습니다. 아니 야, 근데 이게 공식이 있다고? 자, 기자님들 이제 뭐 인증이 됐으니까 이제 이거- 받아들이시는 거죠? 아니 난 진작에 받아들이고 있었지요. 아니, 저는 예. 자기한테 유리하게 아니 그게 나왔다고. 아니라
그만 올려. 더 올려. 박사님 아닙니까? 아니, 내가 보니까 박사님 아니냐? 아니, 자꾸 기울어지고 아니, 있어. 중지보다 긴데 이거? 중지보다 길어. 아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 아, 저 점점 길어지고 아, 있어요. 뭐야, 구부려요. 점점 길어지고 있어. 검지를 아, 접지 뭐 마. 하시는 겁니까 지금? 아니, 검지 접지 마. 검지 펴. 약지 확실히 긴 것 같아. 둘 다 지금 뭐 난리가 났는데 자 2011년 국내 한 대학 병원에서 남성 144명을 대상으로 손가락 길이와 음경 길이를 비교 측정해 팩트 체크를 완료했습니다. 자 음경 길이에 대한 공식까지 만들어 제시했습니다. 자 이 숫자와 요 길이 대응해 가지고 요 플러스를 해주면 실제 길이가 나오는 거예요. 저도 한번 집에서 실측을 해보겠습니다. 마이너스 9.201 곱하기. 아니, 근데 대체 왜 손가락 길이하고 음경 길이가 관계가 있는 거예요? 아, 왜 화가 난 불만이 거죠? 있으신 것 같은데요? 왜 화가 난 겁니까? 화가 많이 났는데요? 아니야, 화라니. 아유, 과학적인데. 검지가 진짜 길었거든요. 자, 학계에서는 태아기적 남성 호르몬이 남성 생식기관의 발생 및 형성뿐만 아니라 손가락에도 영향을 미친다라는 학설이 통용되는데요. 실제로 태아 시절 자궁에서 남성 호르몬에 많이 노출되면 약지가 더 길어진다는 여러 가지 연구 결과가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과학적으로도 이 남성성이 이 약지의 길이로 증명이 되는 겁니다. 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거보다 더 많이 알려진 건 사실 코가 크면 이제 그쪽도 크다라는 속설인데 이건 사실입니까?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아 코는 또 코와 아니야? 엄경의 길이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정말? 만약에 남자의 엄경 길이가 궁금하시면은 손가락을 보여달라 하셔가지고 네 번째 손가락이 긴 것이 확인이 되시면은 바로 궁금증이 해결이 되실 것입니다. 아, 나 장갑 쓰고 다니는데. 짠. 짜증난데. 코는 안경에 붙어있는 그 코처럼 크신데 뭐 쓸모없는 속설이에요. 아, 진짜. 코가 왜 쓸모없는 거야. 이번에 소개해드릴 특종은요. 프리한 19 여름 특집에도 단골처럼 등장했던 소재입니다. 누군가를 향한 끔찍한 마음의 복수, 바로 저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종종 사극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상대가 저주받길 바라며 부두 인형을 찌르는 모습이 등장하곤 하는데요. 그런데 과연 이 저주가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이걸 어떻게 과학으로 증명할 거야? 아하.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 과학적으로 봤을 때 그 저주가 실제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진짜? 과학적으로 증명이 돼서 또? 증오하는 사람을 생각하며 부두 인형에게 저주를 하는 행위. 상대방에게 실제로 저주가 행해지는 효과는 없습니다. 어허. 하지만 이 부두 인형을 찌르는 행동만으로도 마음이 어느 정도 풀리면서 행복해지는 효과가 있다는 거죠. 본인 마음이 좋아진다고. 그렇습니다. 미국 켄터키 대학의 데이비드 체스터와 네이션 디월 연구팀은 156명의 참가자를 두 그룹으로 나눈 뒤 에세이를 작성하게 했습니다. A그룹 에세이엔 긍정적 피드백을, B그룹 에세이엔 내가 읽은 최악의 수필이라며 악평을 퍼부었는데요. 부정적 피드백을 들은 B그룹에겐 부두 인형에 핀을 꽂아 저주하도록 실험. 이후에 두 그룹의 감정을 측정한 결과 정말 놀랍게도 두 그룹의 행복 지수는 유사하게 나타났습니다. 어잉? 그 인형에 저주한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졌다는 얘기네. 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러니까 거죠? 저주도 나름 행복과 관련이 있다는 거네. 내 그렇습니다. 스트레스 푼 거니까. 상대를 향한 직접적인 복수가 아니라 단순히 인형을 향한 저주 행위가 일종의 화풀이가 되면서 기분이 나아진 건데요. 다만 저주 연구를 진행한 연구자 체스터는 왜 사람들이 서로를 해치는지 이해하기 위한 연구였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복수 행위를 방지할 수 있길 바랍니다. 복수는 인류에게 해를 끼치는 원인이라며 다른 건강한 방법으로 감정을 돌보길 권장했습니다. 근데 사실 뭐 이런 연구 결과가 다 있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마음 다스리는 게 제일 힘들어요. 사실. 맞아요. 그러니까 연구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혼자 집에서 그냥 샌드백 치거나 그렇죠. 열심히 뛰거나 뭐 이런 거 했으면 좋겠네요. 절대 따라하지 마시고요. 본인이 더 잘 되시면 최고의 복수라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실 프리한 식구의 과학이 있죠. 5위는 5. 또 증명이 됐네요. 이렇게 많은 증명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특종을 소개해드리기 전에 전 기자님께 추천해드리는 노래 먼저 띄워드리겠습니다. 이별 택시. 김현우 씨의 명곡이죠. 손이
처음인가요? 달리면 이 노래를 왜 또 저한테 어디로 가나요? 매기는 겁니까? 뭐 약간은 그렇다고 네.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약간 매기는 거라고요? 이 사람 참 냉정해졌네. 네, 아니 띄워드린 겁니다. 아니 뭐 약지가 길어서 별 타격감이 없습니다. 네. 사실상 승리입니다. 네네. 저나 한 기자님은 사실 뭐 없는 얘기지만 전 기자님께 필요할 듯한 그 어느 때보다 열심히 제가 취재를 해왔습니다. 자 여러분 있으신가요? 이별의 문자. 긴 머리를 잘라내보죠. 보내지도 못할 편지 적어보죠. 그렇습니다. 우리 뭐 이별을 한 다음에 그 사람을 잊어보겠다고 진짜 뭐 별의별 짓을 다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요 과학자들이 무려 실험을 통해서 이별 극복법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아 과학자가 이런 것도 합니까? 정말 과학자들의 과학의 영역이 넓군요. 2018년 미국 미주리 대학교는 평균 2.5년 이상 사귄 뒤 이별한 남녀 중에 아직도 전 연인을 잊지 못하고 있는 20살에서 37살 참가자 24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먼저 참가자를 세 그룹으로 나뉘어 연구진들이 제시한 방법으로 이별을 극복하는 과정을 가졌습니다. 이후에 연구진들은 참가자들에게 전 연인의 사진을 보여주고 뇌파를 측정해봤습니다. 좀 뭐 잔인한 실험이었죠. 세 그룹 중 이별을 극복하는 데 가장 효과를 보인 건 바로 그 남잔 나보다 게임이 먼저인데다가 음식을 씹으면서 말해서 꼴 보기 싫었어. 헤어진 연인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첫 번째 그룹이었습니다. 요. 하긴 뭐 원래 정 떨어지면 상대방의 모든 게 미어지지 않습니까? 숨 쉬는 것도 꼴 보기 싫다고 그러죠. 아유 그럼요. 네.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는 게 이별을 극복하는 데는 효과가 있었는가 보네요. 두 번째 그룹은요. 자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다른 사람을 사랑해도 괜찮다는 식의 특정 문장을 읽었고요. 세 번째 그룹은 스포츠나 취미 활동, 머리 자르기, 좋아하는 음식 먹기 등을 했습니다. 근데 상대에 대한 부정적인 기억을 한 그룹이 가장 이별을 극복하는 데 효과가 컸던 겁니다. 실험을 연구한 산드라는 기분이 나아질 때까지 하루에 한 번 전 연인의 부정적인 면을 적는 게 장기적으로는 도움이 됩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아니 근데 저는 좀 동의가 안 되는 게 전 세 번째 방식이 제일 와닿거든요. 좀 딴 일을 하는 거. 음식 먹기가 써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 밥만 잘 먹더라. 사랑이 떠나가도 밥만 잘 먹더라. 음식 먹기입니다. 비록 전 연인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이별 극복에 효과는 있었겠지만 참가자의 기분이 부정적으로 변하는 부작용도 있었다는 거 그래. 조심해 바라겠습니다. 뭐하러 저렇게. 과학은 과학대로 결국 사랑도 이별도 내 방식대로 겪어야 진정한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니들 한국 복싱 잘 나가다 요즘 삘삘대는지 않아? 나 이 헝그리 정신이 없기 때문이야. 헝그리 정신. 영화 넘버3에 등장하는 송강호 씨 대사 다들 잘 기억하실 텐데요. 지금도 간혹 스포츠 경기를 볼 때 요즘 선수들은 헝그리 정신이 부족해 메달을 못 따는 거야. 이런 얘기하시는 분들 있으실 겁니다. 굶주림 등의 극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불굴의 힘을 의미하는 헝그리 정신. 요 헝그리 정신이 있어야 승리한다는 얘기 흔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우리나라 저 스포츠 선수들의 정신력만 강조할 때 많이 나왔던 얘기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헝그리 정신의 효과가 어느 정도 근거가 있다고 합니다. 2020년 일본 이화학연구소 연구팀은 헝그리 정신에 대해 연구를 진행. 그 결과 정말 이 배가 고플수록 싸움에서 승리할 확률이 높았다고 합니다. 배가 부른 것보단 나은 것 같아. 아니 그렇긴 한데 배가 고프면 좀 뭔가 기력 없고 에너지도 없고 난 집중이 안 될 것 같은데. 나는 반대. 집중이 될 것 같아요. 연구팀은 서열 다툼을 많이 하는 물고기 제브라 피쉬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한 마리는 먹이를 충분히 섭취하게 하고 다른 한 마리는 6일간 먹이를 먹지 않은 공복 상태로 한 수조에 넣어 서열 싸움을 하게 했습니다. 아하. 이 같은 실험을 여러 번 반복한 결과 정말 놀랍게도 공복 상태에서 싸운 물고기의 승률은 무려 약 77%. 그렇지. 이 배부른 물고기의 승률은 약 23%에 불과 이 배가 고픈 물고기가 서열 싸움에서 이길 확률이 3배 이상 높았습니다. 심지어 배가 고픈 물고기들끼리의 서열 싸움은 승패가 결정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훨씬 더 길었다고 합니다.
아니 배가 고프면 일단 힘이 없어서 질 것 같은데. 그럴 것 같죠? 배가 부르면 간절하지 않잖아. 그치. 내 말이 그 말이야. 간절함이 없는. 간절함이 없어. 이미 약간 만족한 상태가 있는. 그렇지. 결핍이 있어야 돼. 연구진은 공복이 승부 근성을 자극하는 뇌신경회로를 흥분시킨다는 사실을 발견. 공복 시 이 신경회로의 움직임이 활발해지면서 쉽게 포기하지 않는 상태가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식욕을 관장하는 신경 전달 물질인 오렉신도 의식을 깨우거나 집중력을 높여 신경의 흥분 상태가 오래 지속된다고 하는데요. 이 끈기를 제어하는 뇌 내 신경회로가 굶주림이라는 조건에 따라 변화하는 사실을 밝혀냅니다. 극한 상태에 있어야지 좀 끈질긴 어떤 그런 힘? 그런 게 생기는 건가요? 이 연구는 2020년 6월 온라인 과학 잡지 리포트에 게재됐는데요. 하지만 이 실험은 어디까지나 극한 상태에서 싸움을 포기하지 않는 헝그리 정신에 대한 이 메커니즘을 밝힌 것일 뿐이고요. 타인에게 무작정 헝그리 정신만을 강요하면 안 될 겁니다. 이번에 제가 특별히 전 기자를 위해 준비한 특종입니다. 오늘 정 기자는 특집이네. 네, 가끔씩 저 녹화 날 지각하실 때 어디냐? 그러면 아 상암동 들어왔습니다. 주차장 들어왔습니다. 63빌딩 보여요. 뭐 이런 말들을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매니저가 제일 좋아하는 빌딩이 63빌딩이죠. 그러니까요. 아, 63빌딩 보입니다. 근데 그렇게 티나는 거짓말을 많이 하시는데 아하. 그럴 때 이것만 잘 참으면 아무도 눈치 못 채게 깜쪽같이 거짓말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완벽한 거짓말을 위해 참아야 할 이것은 바로 소변. 뭔 소리야? 무슨 소리입니까? 자, 소변을 참으면 거짓말을 더 잘한다는요. 분명히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왜 실험을 한 거야? 2015년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의 연구진이 실험을 통해 밝혀냈습니다. 연구진은 22명의 학생을 두 그룹으로 나눠서 A그룹에게는 50ml 적은 양의 물만 마시겠고 B그룹에게는 700ml의 많은 물을 마시게 한 뒤에요. 45분 후에 평가단 그룹을 불러서 이 두 그룹이 하는 말이 진실인지 혹은 거짓인지 알아맞히도록 했습니다. 실험 결과 물을 적게 마신 A그룹보다 물을 많이 마신 B그룹의 거짓말을 진실로 믿는 경향이 더 강했습니다. 왜 그러지? 그러니까 물을 많이 마신 후 소변을 참은 채로 거짓말을 한 B그룹이 평가단이 알아채기 어려울 정도로 디테일한 단서와 표현을 사용해서 거짓말을 더 수월히 했다고 합니다. 약간 헝그리 정신이랑 비슷한 거 아닌가요? 더 간절해지는 거 아닌가? 아, 헝그리 정신. 그치, 나도 약간 그런 것 같아. 약간 절박함이 있잖아. 절박하지. 소변을 참는 사람은 절박함이 있거든. 자, 소변을 참으면 거짓말을 잘할 수 있게 되는 이유는요. 소변을 참으면 뇌의 억제 기능도 더 활성화되어 진짜 같은 거짓말을 할 수 있습니다. 와. 연구팀에 따르면 한마디로 거짓말을 잘하기 위해서는 뇌가 진실을 말하려는 충동을 억제해야 하는데 이미 소변을 참기 위해 뇌의 억제 기능이 활성화되어 있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게 더 쉬워진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정 기자님 다음부터 녹화 날 지각하실 때 물 많이 드시고 소변을 꼭 참으면서 그렇게 전화 통화를 하시면 우리 제작진들께서 속아줄지도 모르겠네요. 소변 보는 척 연기할 수 있어요. 아 근데 소변 참는 게 건강 안 좋잖아요. 자, 하지만 소변을 너무 오래 참으면 오 기자 말씀대로 방광염에 걸릴 수도 있고요. 자칫 큰 실수를 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치. 그리고 무엇보다 거짓말은 거짓말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거짓말을 안 하고 당당히 늦게 오겠습니다. 그러고 그냥 당당히 화장실도 자주 가시고. 예. 제가 이번 특종을 취재하면서 우리 제작진께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때는 제가 그런 줄도 모르고 제작진의 넓은 마음을 오해했습니다. 이게 바로 저와 오 기자를 살려준 그 순간입니다. 뭔데? 오 기자도 감사해 하셔야 돼요. 쫄드 간 거? 아, 이거 무섭죠. 완전히 수직 이상으로 꺾이죠? 아, 그 짱이다. 어우. 야, 그날의 공포가 아, 나 저때 생각만 해도 진짜 와. 야, 근데 살려주긴 뭘 살려줍니까? 저 진짜 죽을 뻔봤거든요, 진짜. 알고 보니 우리 제작진이 우리 건강을 생각해서 준비했던 거였습니다, 무슨 이게. 소리예요? 심장과 뇌 안 좋았습니다, 저는. 과학이 증명한 놀라운 사실. 롤러코스터를 타면 몸속에 있는 결석이 빠진다고 합니다. 없는 결석이 왜 빠져요? 생기다 말아요. 없어져라. 결석 막은 저렇게 줄 안 알아. 믿습니다. 아, 그럼 좀 두 분 조만간 또 결석 해결하러 좀 갔다 오세요, 그러면.
못 믿으시겠지만 이게 또 실제 연구가 존재합니다. 2016년 미국 미시간 주립대의 한 연구팀이 실험에 착수, 실리콘으로 만든 신장 모형 안에 결석을 넣은 뒤에 디즈니 월드에서 롤러코스터에 탑승했습니다. 그 결과 실제로 결석 제거 효과가 있었는데요. 재밌는 건 롤러코스터 앞부분에 앉으면 결석 제거율이 약 17%, 뒷부분에 앉으면 결석 제거율이 약 64%. 앞자리보다 움직임이 강도가 큰 뒷자리에 앉았을 때 결석이 빠지는 효과가 더 증폭했습니다. 이에 연구를 진행한 워팅거 교수는요. 신장 결석이 있는 분이라면 롤러코스터를 타보십시오. 의료적 치료보다 확실히 비용이 덜 듭니다. 라는 의견을 냈고요. 이 연구는 노벨상을 패러디해서 독특하고 기발한 연구를 선정하는 제28회 이그 노벨상 의학상을 수상했습니다. 과학자들 좀 심심해요. 왜들 그래요? 아니 결석을 치료하는데 왜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네. 아니 그러니까 뭐 안 타느니 타는 게 낫지. 혹시라도 빠지면 아 그럼. 그런 분들을 위해서 꿀팁 드리겠습니다. 이 꿀팁 역시 미국 미시건 주립대의 연구 결과입니다. 여러 롤러코스터 중에서도 신장 결석 제거에 더 효과적인 롤러코스터가 있습니다. 디즈니 월드에서는 스페이스 마운틴과 로켓 롤러코스터는 속도가 너무 빨라서 중력으로 인해서 오히려 결석이 신장에 고정돼서 결석 제거율이 낮았고요. 빅 썬더 마운틴은 좌우의 움직임이 더 많아져서 결석이 더 효과적으로 제거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롤러코스터의 신비한 효능, 다만 심약자, 노약자, 오상진 기자는 위험할 수 있으니 탑승을 자제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진통제의 한 종류로 유명한 아스피린은 심장 질환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아세트 아미노펜 계열의 진통제 역시 두통, 치통뿐 아니라 여기에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바로 하트. 심장? 근데 이 하트는 하트인데 좀 다릅니다. 심장이 아니라요. 바로 마음. 에? 이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타입 B 놀이? 네. 왜? 그냥 이거 플라시보 아닙니까? 오, 그렇게 생각하시죠?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2015년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에서 학생 80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한 그룹에겐 아세트 아미노펜 계열의 진통제를, 다른 그룹에겐 위약을 먹게 한 뒤에 불쾌감을 자극하는 소리를 들려주거나 슬픈 영화를 틀어줬습니다. 그 결과 아세트 아미노펜 계열 진통제를 먹은 그룹은 자신의 정서적 고통을 덜 느낄 뿐 아니라 심지어 타인의 신체적, 정신적 고통에 대한 공감 능력까지 저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후에 미국 켄터키 대학 연구팀 역시 성인 62명을 대상으로 아세트 아미노펜 계열의 진통제를 먹게 한 뒤에 fMRI 촬영을 한 결과 심리적 치유 효과를 확인했고요.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대 연구팀 또한 아세트 아미노펜 계열 진통제의 심리적 치유 효과를 확인하는 등 여러 과학자들이 진통제의 뜻밖의 효능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남자친구랑 헤어졌는데 진통제를 먹고 우울한 기분이 좀 나아졌어요. 회사 동료한테 배신당하고 상처받았는데요. 진통제를 먹으니 한결 낫더군요. 이런 실험 참가자들의 증언도 뒷받침됐는데요. 어떤 과정으로 그러니까 통증이 좀 치료되는지 궁금하네요. 과학자들에 따르면 신체와 정신의 고통을 느끼는 뇌의 기관이 비슷한 데다 아세트 아미노펜 계열의 진통제 복용으로 해당 뇌 부위가 일시적으로 마비되면서 정신적 고통도 둔감해지는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하지만 마음의 고통을 치료하겠다는 목적으로 진통제를 먹는 것은 금물. 그렇죠. 절대 남용하시면 안 되고요. 반드시 전문가의 상담이나 의료기관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난 5월 17일 미국, 전 세계가 주목한 세계의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무려 52년 만에 열린 이 청문회의 요지는 이른바 UFO로 알려진 UAP, 바로 미확인 비행 현상에 관한 청문회였습니다. 미국 하원 정보위원회 산하 기관이 주최한 이 청문회는 미 국방부 정보보안 담당 차관 로널드 몰트리를 비롯 미 해군 정보국 부국장 등 미 정부 주요 인사가 참석했는데요. 아니 이거를 진짜 진지하게 그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모여가지고 청문회를 열 정도면은 이게 진짜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인정했다는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자, 이날 청문회에서는 미 해군이 포착한 UAP 영상을 공개,
이게 뭐 레이더잖아. 저 점 같은 거? 저 레이더 현상이죠? 네. 뭐 찍혀 있네. 좀 뭐야? UAPs are unexplained, it's true, but they are real. They need to be investigated, and many threats they pose need to be mitigated. 최근 미확인 비행 현상 보고 사례가 무려 400여 건으로 대폭 증가했다고 밝혔고요. 이 같은 미확인 비행 현상이 국가 안보를 위협하기 때문에 그 정체를 규명하기 위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는데요. 뿐만 아니라 미 항공우주국 나사에서도 UAP 연구 전담팀을 발족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아니 한 건이면은 뭐 그냥 뭐 잘못 찍혔거나 하겠는데 400건이면 나사가 나서죠. 그리고 국방부가 나설 정도면 이건 실체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네.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는 미확인 비행 물체에 대한 진실이 머지않아 밝혀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아직은 베일에 쌓여있지만 분명 실존하는 UAP. 그것은 우주 어딘가에 살고 있는 또 다른 존재를 증명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2006년 2월 23일 우크라이나 키이우. 도심 한가운데 낡은 소련 군복을 입은 남자가 오래된 카메라를 들고 서 있었는데요. 어딘가 어색한 그의 행동에 지나가는 사람들은 물론 경찰들도 그를 수상히 여겼습니다. 복장이 옛날 거였다고 그랬잖아요. 굉장히 옛날에 실종된 사람. 아, 그 오랜 시간 그렇죠. 발견이 안 되다가 이제서야 나타난 거예요. 아하. 남성은 자신을 25세 세르게이 포노마렌코라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그의 신분증은 1950년대 소비에트 연방에서 사용하던 것에다가 그의 출생 연도는요. 1932년생. 뭐야? 20대로 보였던 남자의 실제 나이는 74세였던 것입니다. 뭐야? 그리고 그는 하늘에서 이상한 비행 물체를 봤고 정신없이 사진을 찍다 보니 여기였어요. 자신이 1958년에서 왔다고 주장. 그가 가지고 있던 카메라는 1953년에 생산된 카메라였고요. 카메라에 있던 필름에는 실제로 그가 주장했던 정체불명의 비행 물체도 찍혀 있었습니다. 이거를 좀 믿지 않는 분은 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저거 신분증, 이거 위조한 거고 아하. 사진도 조작한 거 그냥 들고 나와서 저 사람이 연기하는 거다. 연기하는 거다. 그럴 수도 있죠. 경찰들은요, 의문투성이인 세르게이를 정신과를 일단 보내봤습니다. 근데 정말 미스테리하게도 병실에 들어간 세르게이가요, 감쪽같이 실종. 분명 CCTV에 병실로 들어가는 모습은 찍혔는데 나오는 모습은 찍히지 않았다고 합니다. 분명히 들어가는 찍혔는데 음흠. 가보니까 없었다는 거잖아요. 나오는 게 없어요.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사람이. 경찰은 수소문 끝에 세르게이의 부인인 발렌티나 쿠리치를 찾아냈는데요. 찾았네. 그녀의 나이는 당시 74세. 어머. 자, 그녀는 1958년 남편이 며칠 동안 사라진 적이 있었다고 증언. 집으로 돌아온 뒤 또다시 사라졌다고 밝혔는데요. 그리고 더욱더 놀라운 건 2050년 드네프로강에서 찍은 사진이라고 보내온 세르게이의 사진 한 장. 그의 모습은 40대였습니다. 사진 속의 드네프로강은 현실과 다르게 고층 빌딩들이 들어서 있어 또다시 시간여행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해당 내용 우크라이나의 한 방송사 다큐멘터리를 통해 처음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까지가 허구인지 애매하긴 한 것 같아요. 네. 실제로는 말도 안 된다고 여기던 평행 우주론도 일부 과학자들은 이게 실제로 존재한다라고 주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주 터무니없는 얘기는 아닐 수도 있어요.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시간여행자 세르게이. 그는 정말 시간여행을 한 걸까요? 만약에 사실이라면 지금 그는 어떤 시간 속에 살고 있을까요? 자, 이번 특종은 사진 먼저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아, 이거 뭐 너무 유명하잖아요. 네스온가요? 아니 너무 고전하고 고전이라 나올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나 본데 없어요. 자, 두 기자님도 아시다시피 전 세계적으로 이건 뭐 너무나 유명한 미스터리죠. 네스오의 괴물인 일명 네시. 자, 무려 1500여 년 전부터 내려오는 오래된 전설 속의 괴물로요. 지금까지는 이 네시의 목격담만 무성했었는데요. 그런데 이번엔 단순 목격담이 아닌 네시의 실체를 파헤칠 뚜렷한 증거를
제가 여기에 가져왔습니다. 증거를 가져왔다고요? 그렇습니다. 알 가져왔어요, 알? 허무맹랑하네 또 벌써. 알 가져왔어요? 뭐 모기 화석 같은 거 가져왔어? 그렇지 않습니다. 뭔데? 데이터를 가져왔습니다. 데이터. 네. 자, 2020년 9월 여느 때처럼 영국 스코틀랜드 네스호에서 관광객이 탑승한 유람선을 운행 중이던 로널드 맥킨지 선장. 그런데 유람선 수중 초음파 탐지기에 기묘한 것이 포착됐습니다. 주변에 미세한 점들에 비해 저 그래프에 유독 큰 점이 하나 찍혀 있는 거 보이시죠? 수심 170m에서 10초가량 포착된 살아있는 유기체 신호입니다. 자, 주변의 미세한 점들은 송어, 연어 무리이고요. 그에 비해 유독 큰 이 점은 길이가 10m에 달하는 해양 생명체인 것입니다. 이에 맥킨지 선장은요. 16살 때부터 네스호에서 일했는데요. 이런 생명체는 처음 봅니다. 이 거대한 생명체는 내시가 분명합니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자, 이게 4시가 아니면 대체 뭐겠습니까? 저 길이, 저 점에, 저 데이터에 맞는 생명체가 있겠습니까? 뱀장어 이런 건 10m 뱀장어 10m가 다른. 그게 조금 의심스럽긴 해요. 왜냐면 저 옆에 있는 점들이 송어 연어라면 그렇게 큰 것도 저렇게 점으로 나오는데 그 옆에 덩어리로 찍힌 게 있다. 그러면 저건 정말 큰 거지 사실. 내시의 존재를 오랫동안 추적해온 일명 내시 헌터 스티브 펠햄 또한 이 초음파 사진을 보고요. 내시의 존재에 대한 가장 설득력 있는 증거라며 전설의 괴물 내시가 내수에 존재한다는 주장에 힘을 실었습니다. 자, 그럼 어쨌든 그것만 하나 여쭤볼게요. 조작한 거 아닙니까? 네. 과연 조작일까요? 네. 이 사진을 확인한 수중 초음파 분석 전문가 크레이그 월리스는요. 이 사진은 100% 원본입니다. 확실히 흥미로운 사진이고 내시의 존재에 대해 논의할 가치가 있습니다. 진짜 있나 보네. 수중 초음파 사진 전문가 조작 가능성은 절대 없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이게 조작이 아니면 저기 뭔가 있긴 있다는 거네. 내시든 아니든 뭐가 있다는 얘기다. 그 어떤 조작도 아니고 수중 초음파 탐지기에 명확하게 찍힌 정체불명의 거대 생명체. 이런 과학적인 증거들이 계속해서 나온다면 1500년 넘게 전설로 내려져 오는 네스호의 괴물 이 내시의 정체가 조만간 우리 앞에 모습을 드러낼 수도 있지 않을까요? 2009년 4월 카타르 한 공원을 찾은 아이샤는 의문의 소리에 걸음을 멈추었는데요. 분명 인기척이 들렸지만 주위를 아무리 둘러봐도 아무도 없었고요. 불안한 마음을 애써 무시하고 다시 걸음을 옮기려던 그때. 저게 뭐야? 아니, 뭘 봤길래 이렇게 놀란 거예요 도대체? 아이샤를 충격의 도가니로 몰아넣은 그의 정체. 당시 아이샤가 포착한 사진이 있습니다. 에이, 이게 뭐야 이게? 왜 이래? 뭐해? 이거 무슨 이게 누가 봐도 약간 SF 영화에 나오는 그런 괴수 아니에요? 합성 아니면 조작 아닙니까 저거? 저 움직였다고? 그렇습니다. 건전지로 가나 보지. 잘 만들었다. 잘 만들었네. 아니 가짜라고 전제하지 말라고요. 아니 너무 선명하게 찍혔잖아. 두 눈과 팔다리는 인간과 닮았지만 새까만 피부에 쭈뼛 썬 머리카락, 게다가 10cm에 불과한 아주 작은 체형. 이 기괴한 생김새를 가진 그는 마치 외계인과도 같았는데요. 요만한 애야? 자, 아이샤가 좀 더 가까이 다가가자 그는 재빠르게 도망,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이 충격에 빠진 아이샤는 이 사진을 현지 매체에 제보, 이른바 초소형 인간이라 불리며 엄청난 화제를 모았는데요. 이거는 뭐 조작 가능성이 굉장히 짙습니다. 아니 근데 사실 현지 매체에서 보도를 저렇게까지 했다면은 조작 여부 정도는 검증하지 않았을까요? 논란의 중심에선 초소형 인간 사진의 일부 누리꾼들은요. 이거 생긴 거 보니 아이아이 원숭이랑 비슷하게 생겼는데요? 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쟤네. 쟤잖아. 아이 원숭이네. 그러네. 아니 손가락도 길잖아. 하지만 이게 또 반론이 있습니다. 왜요? 아이아이 원숭이는 이 초소형 인간보다 훨씬 더 커다란 두 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무엇보다 아이아이 원숭이의 주 서식지는 열대우림인 마다가스카르. 그런데 초소형 인간이 발견된 이 카타르는 건조한 사막 기후입니다. 즉, 초소형 인간이 아이아이 원숭이일 확률은 좀 희박한 상황이죠. 서식지가 달라서. 네.
게다가 기후도 좀 많이 차이가 나고요. 이에 일부 누리꾼들은요. 초소형 인간이 외계인이 아닐까? 인간과 괴물을 결합한 새로운 생명체가 분명하다. 이렇게 초소형 인간의 정체를 두고 각종 추측을 내놓았습니다. 그날 이후 종족을 감추어버린 초소형 인간. 대체 그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2015년 태국의 한 마을에 아주 충격적인 존재가 등장합니다. 이에 마을 주민들은 그를 신성시 여기며 매일같이 그를 만나러 몰려들었는데요. 뭔데 신성시예요? 존재? 뭐 사람? 자, 마을 주민들이 신성시한 그의 정체를 보여드립니다. 동물? 불을 붙여서 지금 기념하잖아요, 지금. 뭐야? 뭐 누워 있는데. 아, 뭐야? 이게 사람이에요? 아닌데? 사람은 아니, 비늘이 있어. 비늘이야 이게? 비늘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주둥이가 긴 게 약간 악어 같기도 해. 자, 악어를 닮은 듯한 이 생명체. 하지만 악어는 절대 아닙니다. 뭐 우리가 봐도 아니죠. 일단 얼굴부터 악어와는 영 딴판이고요. 파충류 같기도 하고 포유류 같기도 한 것이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또 악어치고는 다소 긴 다리, 게다가 다리에는 마치 말처럼 단단한 발굽까지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꼬리와 몸이 하나로 크게 연결된 악어와는 달리 마치 강아지처럼 다리 사이에 따로 나 있는 작은 꼬리. 결코 악어는 아니었습니다. 악어면 꼬리가 이렇게 길잖아요. 꼬리가 정말 다르군요. 게다가 꼬리가 꼭 포유류 같이 돼 있구나. 하체가 전혀 악어가 아니에요. 네. 아니 그 뭔지도 궁금하지만 이거 어디서 난 거예요? 마을 주민들에 따르면 사실 이 정체불명의 생명체는 이 마을의 한 농부가 기르던 버팔로의 새끼라고 합니다. 아니? 버팔로라고는 절대 말할 수 없는 너무나도 괴상하고도 희귀한 생김새 때문에요. 버팔로의 몸에 악어의 비늘이라니. 이런 동물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마을 주민들은 이를 길조로 여기고 신성시했던 겁니다. 와, 버팔로 새끼가 저렇게 생겼어요? 아니, 소잖아, 소. 소죠, 소. 근데 어떻게 저렇게 버팔로한테서 생명체가 저런 모습으로 나왔던 거죠? 일각에서도 이 개 생명체가 유전자 이상으로 태어난 돌연변이가 아니냐라는 추측을 하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괴상한 생명체를 낳은 어미 버팔로는 너무도 멀쩡, 아주 건강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어미 버팔로가 이전에 낳았던 다른 새끼들도 질병 하나 없이 건강했다고 하는 건데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포유류인 버팔로의 몸에서 악어, 즉 파충류의 비늘이 나온다는 게 어디 뭐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말도 안 되지. 말도 안 되는 일이지. 반은 포유류, 반은 파충류. 이 기묘하고 기괴한 탄생에는 여러 가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데요. 현존하는 이론으로는 납득할 수 없는 조합의 괴생명체. 그 탄생의 배경은 마치 안개로 뒤덮인 늪지대처럼 아직도 베일에 쌓여 있습니다. 그동안 외계인의 생김새에 대한 추측이나 증거는 많았는데요. 자, 두 기자님은 혹시 그 외계인의 목소리를 들어본 적 있습니까? 외계인의 목소리를 들어본 사람이 있어요? 사실 대부분 외계인의 목소리가 어떨지 상상조차 잘 안 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외계인의 소리가 이것의 울음소리와 비슷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5704, код контроля, проверка связи, как слышно? 들렸나 봐. Ну, сейчас отлично. Отлично. А то там просто бурчание и накладывается какая-то другая связь. Аэропорт 825, контроль СИЮ, проверка связи, как слышно? 아, 그냥 공항 관자탑이네요, 이게. Да, это идет такая побега, какая-то женщина, можно сказать, мяукает там. 지금 들리는 바로는 어떤 여자가 고양이 소리를 내는 걸 들었다고 하는데 네. 요거를 외계인의 소리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건가요? 외계인이 아니면 들릴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치, 하늘에서 고양이가 울 리가 없지. 그렇죠. 2011년 러시아의 항공관제탑 관제사가 고양이 울음소리 같은 외계인의 소리를 들었다고 주장하는 영상이 공개된 건데요. 사건은 이러했습니다. 러시아 연방 야쿠티아 공화국의 수도 야쿠츠크 상공에서 UFO로 추정되는 비행 물체가 갑작스럽게 등장, 레이더 모니터에 포착이 됐는데요.
해당 비행물체는 비행고도 20km 지점에서 시속 9,600km의 엄청난 속도로 날다가 갑자기 방향을 선회하는 등 비상식적인 움직임을 보이더니 급기야 주변 항공 주파수까지 교란시켰다고 합니다. 관제탑에서 해당 UFO와 교신하려고 애쓴 결과 고양이 울음소리와 같은 정체불명의 소리를 듣게 됐다는 것이죠. 심지어 외계인으로 추정되는 목소리가 들리는 동안에는 어떤 항공기와도 교신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야, 이것도 뭐냐. 있긴 있었다는 거네. 뭐가. 그렇죠. 정말 그러면 뭔가 UFO가 있었고 그 UFO가 그럼 우리하고 교신을 하려고 신호를 보냈다. 아하. 이건가요? 자, 하지만 이 영상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 발표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고양이를 닮은 여성의 목소리는 미스터리로 남게 됐는데요. 그런데 외계인으로 추정되는 소리가 들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들리시나요? That music even sounds outer spacey, doesn't it? 그러니까 워낙 이 기본적인 우주선의 기계음이 크긴 한데 들리거든요. 되게 작게 바람 소리 비슷한 거? 진짜 그런 게 있네. 그렇죠, 그렇죠. 요 해당 소리는요, 1969년 달 탐사를 떠났던 아폴로 10호가 달 뒷면을 가로지를 때 포착된 소리인데요. 보통 달의 뒷면에서는 지구와의 교신도 두절,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기 마련인데 우주 비행사 헤드셋에서 이상한 소음이 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비행사들은 의문의 소리를 나사에 보고, 하지만 나사는 해당 영상이 가져올 파장을 생각해 이 영상을 기밀로 유지했고요. 몇 년 후 기밀이 해제된 뒤 2016년이 돼서야 이 영상이 세상에 공개되며 화제가 됐는데요. 하지만 나사는 해당 소리는 외계인 소리가 아닙니다. 두 개의 다른 기기가 혼선되며 생긴 소리입니다. 라고 주장. 하지만 당시 아폴로 10호에 탑승했던 우주 비행사들은 이 사건에 대해 함구. 정확한 소리의 출처는 여전히 미스테리로 남아 있습니다. 우주에서 들려온 원인을 알 수 없는 소리들, 정말 외계인의 소리는 아니었을까요? 이번 특종은 과학계를 발칵 뒤집은 사진 한 장부터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저 환한 거? 밝은 거? 아, 뭐야 저? 저 뭐야? 해파리야? 2012년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에 살고 있는 앤드리아 도브는 잭슨빌에 방문 전 길을 확인하기 위해 주의사의 사진 지도를 보던 중 아니 뭐야? 혹시 UFO 아니야? 자, 바로 텍사스주 잭슨빌 사진 지도에서 UFO로 추정되는 붉은색 비행 물체를 발견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누군가 일부러 촬영한 게 아니라 사진 지도에 우연히 포착된 겁니다. 조작은 아닌 것 같아. 이건 그냥 그 G맵에 찍힌 거니까. 그리고 공식 맵에 올라와 있는 거예요. 포털에 그냥 올라와 있는 사진. 와. 도브는 이 문제의 사진을 언론사에 제보했는데요. 그런데 해당 언론사에서 사진 전문가에게 이 사진을 의뢰한 결과 UFO라기보다는 렌즈 플레어 현상의 일종으로 보입니다. 카메라 렌즈에 비친 강한 태양빛이 굴절과 반사를 거쳐서 마치 UFO처럼 보였을 뿐이라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아, 그러기엔 너무 선명하게 저 모양만 있잖아. 자, 그런데 아직 속단하기엔 이릅니다. 당시 문제의 사진이 포착됐던 곳 텍사스주 잭슨빌에서 약 1,600km 떨어진 인근 지역 뉴멕시코주의 아코마 푸에블로에서도 정말 놀랍게 아까와 똑같은 UFO가 또다시 포착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똑같네. 여기도 보면 이 빗무리가 똑같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네. 쥐사 UFO랑 같이 다니는 거 아니야? 이 사진 찍으려고? 자, 사진 한 장은 우연히 잘못 찍힌 것이라고 하더라도 인근 지역 지도에 이 두 장이나 연속으로 UFO가 포착됐다는 건 이 수상해도 너무 수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정적으로 텍사스주와 뉴멕시코주는 유독 UFO와 외계인 목격담이 많은 곳입니다. 이른바 UFO의 성지죠. 저 두 개는 동일 물건 맞네, 전체가. 같아요. 같은 거예요. 인근 지역에서 똑같은 녀석이 두 번이나 저렇게 찍혔다. 저 친구는 진짜 있는 애일 가능성이 커요.
이렇게 수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만 당시 언론사에서는 그 진실을 알기 위해 G사 본사에서도 연락을 취했지만요. G사로부터는 그 어떤 답장도 받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지금은 G사 지도 서비스에서 2개의 사진 중 한 장은 사라진 상황입니다. 왜 한 장만 치웠지? 저는 미국 국방부가 전화했네. 아니 치울 거면 둘 다 치우지. 왜 한 장만 치웠지? G사의 무응답이 그저 침묵이었던 건지 아니면 혹시 숨기고 싶은 무언가가 있었던 건지 대체 진실은 무엇일까요?